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1월 3일, 정확히 한 달 전 온 국민을 두려움과 분노에 빠뜨리게 했던 12.3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제정신이세요? 누가 할 것 없이 10대와 20대들도 스스로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리더의 자질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말재주 수준이 아니고 사상의 표현이며 철학의 표현이다. 가치와 전략, 철학이 담긴 말을 쓸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리더의 말하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재명의 스피치의 저자 박사랑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박사랑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차 아나운서이시면서 임상심리사, 스피치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 이 책이죠. 네. 뉴스 앵커, 경제방송 MC, 여러 기업의 사내방송 아나운서로 활약하셨고 1000여 건 이상의 기업, 정부 부처 공식 행사의 진행을 담당해온 스피치 전문가로 현재 아트워드 대표이십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경력을 잘 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대로 15년 정도 현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피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피치 컨설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발표를 준비하는데 대본 작성부터 발표하시는 것까지 코칭까지 다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발표 외에도 개인적으로 좀 더 말을 잘하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그분들의 심리와 말을 좀 컨설팅 해주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출간했어요. 네, 지금 시운이 이 책을 다시 소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에 책을 냈을 때는 좀 여론이 안 좋았었어요. 그 뉴스도 터졌었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사 그 녹취 파일이 터지면서 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스피치냐, 왜 하필 또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스피치라고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뭔가 욕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스피치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는 편견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쓰면서도 저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걸 써도 되나. 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다. 특히 이제 윤석열 현 아직까지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정말 그 말이 맞다. 이 책이 좋은 책이었다. 성견 지명이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그럼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현 지금 대통령, 당신 후보였죠. 이 두 분의 스피치를 분석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쓴 것 자체를 좀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네네. 연설이나 평상시 하던 말씀들을 담아놓고 분석한 그 책을 제가 정말 닮도록 읽었었거든요. 닳도록. 네, 그 책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책을 머릿속에 이제 어느 한 구석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 3년 전쯤에 이재명 님이 대장동 사건이 있었을 때 기자들 앞에서 막 말씀을 이제 화가 나서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투지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즉석에서 저렇게 사람을 유머러스하게 또 라임에 딱딱 맞게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분의 말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저는 그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영상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와, 천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네. 책을 읽기 전이랑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좀 마음을 안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라면
이 책을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홀딱 반했어요. 인상 자체가 좀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딱 보면 약간 비호감이다 이런 느낌이 아. 누구나 들 수 있을 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딱 인상이 활짝 웃거나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게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시기 음. 때문에 조금은 좀 까칠한 이런 이미지로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분이 츤데레 스타일이구나. 알면 알수록 진국이구나. 아, 이런 면 때문에 좀 네. 특히 좋았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악인을 네, 대하는. 악인을 대하는 것이 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삶이 좀 편안해지느냐, 아니면 피곤해지느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악인을 정말 잘 대처해요. 특히 악인들의 심리를 잘 간파하거든요. 그건 아마 어린 시절부터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으로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리를 잘 간파하다 보니 네. 이제 토론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적용해 보기도 하고 네,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강점이 있지만 특히 악인을 대하는 방식, 네,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네, 정중하게 할 말을 딱 하면서 네.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네. 이런 방식을 저도 참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태형 심리학자님과 공동 저자이세요. 네.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 책을 쓰게 된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 김태형 심리학자님은 네. 제가 한 5년 전쯤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대통령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때 문재인, 네. 안철수 뭐 등등 대통령 후보들을 분석한 책을 쓰셨었는데 네.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흥미롭더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읽고 네. SNS로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네. 만나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 네. 또 독후감까지 써서 드리니까 꼭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통달하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네.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간증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래도 이제 공동 저자니까 네. 혹시 책을 쓰는 과정에 의견이 좀 맞지 않거나 뭐 그런 부분이 네. 없었나요? 제가 많이 힘들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저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안 안 좋은 뉴스 나왔는데요. 막 힘들게 하고. 되겠냐고 이게. 네, 워낙 책을 네. 40권 가까이 쓰신. 40권이요? 네. 워낙 프로시다 보니까 이야, 이제 저를 계속 대단하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성인군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독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책을 본 분들이 좀 많이 반응이 다를 것 같았어요. 네. 어땠어요? 네, 책을 낼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아나운서 역할을 하다 보니 아나운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치색을 표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말하기를 보고 이거는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스피치를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건 좀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말하기가 뛰어나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네. 내고 나서 너무나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재밌는 반응. 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저를 좋다고 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유 없이 저희가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막 따지는 분도 있었고 네. 왜 이따위 책을 내냐 이런 분도 정말 있었어요. 네.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책을 왜 내냐 사기꾼 책을 내고 있냐 막 저한테 따지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사기친 거 아니냐 뭐 맞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네.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전 영상, 연설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하기에 특징이 있다면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한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든 네. 만약에 당장 내일 토론에 이재명 대표를 네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 말인즉슨 네. 이재명을 두려워하건 좋아하든 어쨌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또 지식 수준이 높고 말하기 스킬이 좋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겠고 네. 사실 그런 정치인들은 많잖아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아. 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거나 어디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뭐 가난했던 스토리부터 해서 지금 책 가져오신 거에서도 이재명의 뭐 9분 8 네. 공장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팬층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이번 말고 그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가족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가족이 뭐 우리 가족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화장실 청소부다 아니면 뭐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내요.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그러면 자신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사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쑥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잘 공개하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주식 방송에 가면은 주식했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요. 뭐 그래서 어딜 가나 스토리텔링으로 마음을 잘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말하기 공식인데요. 이제 감독형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다. 감독형 말하기.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말을 하잖아요. 여기 가서 발표하세요. 그럼 네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뭐 일반적인 후보들은 주어진 곳에서 하잖아요. 뭐 일상 뭐 많이 하는 곳. 백범, 김구, 김영관 뭐 이런 데서 맞아요. 거기서 많이들 한데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리엔트 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자기가 일했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 피가 배어나오는 제 손바닥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뭉개져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우셨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소년 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거기 앞에 가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약간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형 말하기를 잘하시는 분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죠. 진짜 혁신적인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PPT에 뭐 자막도 많고 이랬는데 딱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뒤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좋은 게 아닐까요? 연출을 하는 거군요. 연출을 잘하는 건데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성남시장일 때도 네. 그때도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고 근데 다른 네. 뭐 시장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해서 예능에도 출연하시고 네. 다양한 나로 돋보일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면서 네. 좀 계속 올라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좀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좀 추진력이 좀 좋으신 추진력. 특징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옛날에 코로나 났을 때 신천지 아, 네. 네. 그 7년 전쯤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네. 그 이만희 교주 집에 네.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하라고 아, 막 그렇게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야밤에. 그래요? 네. 어. 그렇게 뭔가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막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뭐 당선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겠다. 수건 사업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좀 일관성 있으신 모습.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5년 전에 했던 말을 아직도 하고 계시고 뭐 대동세상을 원한다라던가 네. 뭐 그런 맞아요. 말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아니면은 네, 정치인은 국민의 멋입니다. 뭐 리더는 국민의 멋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말은 즉슨 좀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일관성을 갖고 일관성을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 추진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또 단점도 있으시겠지만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면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네.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공익추구형의 네. 정치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언뜻 이해는 되는데 공익추구형이란 정치인은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저도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만든 이론인데 아, 그래요? 네. 공익추구형 네. 정치인, 사익추구형 정치. 그냥 말 그대로 쉽게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강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는 강사가 있을 것이고 정말 좋은 교육으로 사람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근데 김태형 심리학자님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결국에 공익을 추구해야지만 사람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사익을 추구하면 얼마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저도 사익을 좀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중에 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저는 이제 스피치를 관심 있게 보니까 네. 어디서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이재명 아니면 뭐 윤석열 뭐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한동훈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할 때 네네. 굉장히 너무 이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자체를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응원을 호응해주면은 막 신나서 어깨가 네.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네. 그냥 별로 이제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단한데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계속 말했듯이 난 국민의 머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기에 좀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악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인상 깊었다 하셨잖아요. 네.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삶의 과정인 거지. 정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순수한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질의응답하는 부분에 보면 그 황금 같은 돈을 두고 왜 돈을 받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이 사업,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발생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왜 돈을 안 받았냐? 안 받으니까 섭섭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악인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게 저의 입장에서 이제 그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결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왔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냥 좀 저는 어릴 때부터 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물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네. 자랐다면 그런 사람들을 굳이 많이 안 겪어도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악인들의 심리를 좀 더 쉽게 간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을 워낙 많이 만나와서 말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대해본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계속 많이 부딪혀보고 또 싸워보고 해야지만 많이 좀 그런 면도 늘지 않을까라는. 굳이 많이 볼 맞습니다.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책의 부록에 윤석열의 말과 심리가 네. 있어요. 보통 부록이라면 한 챕터 정도 분량인데 근데 이 책에서의 부록은 거의 반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후보를 네. 비교하다 보니까 또 양을 그래도 공평하게 반반 나눠진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따라해보자. 참 좋은 말하기다. 이렇게 썼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반면교사로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한번 대입해보고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반성해보자. 반면교사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신 걸 쭉 보니까 저는 약간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뭐 저도 많이 혼나고 좀 주눅들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토론할 때나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뭐 아니라든가 막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또 살아온 환경이 그런 태도나 말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되셨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또 기질적인 것도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내향적인 기질도 있고 외향적인 기질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격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독서라던가 좋은 영화,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변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기질, 성격. 근데 성격으로 충분히 발전하고 또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훌륭하신 PD님이 열심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순서를 좀 바꾸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삶을 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늘 국민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국민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졌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밝은 면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친구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뭐 좋은 직업인으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서도 상대 배우자 잘 지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상대가 변할 거라고 믿는 사람과 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화법부터 달라지잖아요. 아, 이거 해줄 거지? 알겠어.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 인간 안 할 줄 알았어. 너 또 늦을 줄 알았어. 그게 마음속부터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역시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네.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각, 본인 말이 상대방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나? 이거 또 반성이 되는데.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로 생각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네. 어떤 풍파,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안 받고 자란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 평생 사람을 못 믿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에서 좋은 인물들을 접하면서 네. 세상을 믿는 또 음. 나를 개방하고 사람들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질과 성격의 차이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없더라도 네.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니면 좋은 롤모델을 갖고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기질적으로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두렵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방어적이고 이런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 네. 잘못된 정치인 지지한다. 네.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 네. 주변 사람이 막 가스라이팅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네. 진짜 인생이 네. 거의 뭐 정말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취약한 심리나 어렸을 때 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좋은 롤모델을 잘 선정해서 네. 네, 그분의 좋은 면을 따라하고 또 좋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대학 입시 단과 학원인 성남성일학원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 얼마 뒤 돈이 없어서 더 다닐 수 없다고 하자 원장 선생님은 서슴없이 무료로 다니라고 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원장 선생님이 나를 놀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틀림없는 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이었다. 나는 김창구 원장 선생님을 통해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을 느꼈다. 그는 나를 인정해 주었고 감싸 주었고 배고픈 걸 걱정해 주었고 영어와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 삶이란 사랑이란 걸 일깨워 주었다.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찾아갔을 때 나의 은사는 제자를 안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스승의 품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김창구 선생님은 나에게 세상은 사랑할 때만 가슴으로 빛을 뿜어낼 수 있다는 걸 깊이 깨우치게 해주었다. 이 책은 두 정치인의 스피치를 통해서 어떤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인지, 아까 이제 말하기의 교과서 같은 분과 말하기의 반면교사 같은 분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또 말하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는 심리를 살펴보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데, 두 사람의 삶이 또 어떠했는가도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하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